엄마가 아빠를 아프게 했어. 그래도 엄마는 정말 아빠를 사랑했단다. 사랑했으면 왜 다른 아저씨랑 있었어? 아빠가 그랬어. 엄마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생겼대. 이 말들은 10살짜리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내 아내의 외도에 대한 진실을 그 작고 여린 아이가 눈물도 없이 토해냈다. 이 장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자 동시에 모든 것이 무너진 출발점이었다. 그녀는 나의 아내였고 우리 아이들의 엄마였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녀의 이중적인 얼굴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마주했다. 강남의 한 카페, 낯설지 않은 남자와 마주 앉아 웃으며 손을 맞잡고 있던 그녀. 그 눈빛, 거리감, 그리고 표정은 내가 알던 아내의 그것이 아니었다. 나는 말없이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을 그녀에게 보냈고 단 하나의 문장을 남겼다. 이제 한계야. 우리 그만하자.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연, 그녀는 왜 가정을 배신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 길로 이끌었을까?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한 번의 실수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그러나 그 실수가 만든 파장은 한 남자의 인생, 두 아이의 유년 시절, 그리고 한 가정의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다. 배신의 대가, 아이들의 고통, 그리고 마지막엔 아무도 원치 않았던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끝이 과연 파멸이었을까? 혹은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었을까? 이제부터 한 남자의 고통스러운 기록이자 한 여자의 끝없는 추락, 그리고 아이들의 잃어버린 순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퇴근 후 나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닫고 무거운 몸을 이끌어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슴 한켠이 답답하게 조여오고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에 익숙한 카카오톡 알림창이 떴다. 지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아니었다. 내가 보낸 영상 파일이 확인되었다는 알림이었다. 그 영상은 며칠 전 우연히 차량 블랙박스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기려 했지만 화면 속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지연, 그리고 그녀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 둘은 강남의 한 복잡한 골목 안카페에서 마치 오랜 연인처럼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지연이 그의 손등에 손을 포개어 잡았고 둘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이고 있었다. 영상 속 그녀는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아니, 내가 믿고 싶었던 아내는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없다고 믿었었다. 그 남자 민석, 내가 예전부터 의심했던 그 이름. 지연은 자주 그를 회사 동기라고 소개했었다. 몇 번 마주친 적도 있었다. 눈빛이 수상했지만 내가 예민한 걸까 싶어 넘겼던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메시지와 함께 영상을 전송했다. 이제 한계야. 우리 그만하자. 잠시 후 지연에게서 수십 통의 메시지가 몰아치듯 도착했다. 미안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진심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알아요. 하지만 나 아이들 생각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말은 이제 공허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변명 속에서 어떤 진심도 느낄 수 없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정리해오던 감정들이 그날 완전히 끝을 맞이한 것이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그녀도 이제 알아야 했다. 우리는 끝났다는 것을. 그날 밤 지연은 전화를 걸어왔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한참 동안 진동이 울려 퍼졌다. 10번, 20번 마치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는 듯한 기세였다. 그러나 나는 끝내받지 않았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응답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순간 나는 조용히 전화를 꺼버렸다.
그녀와 나 사이의 마지막 신락 같은 끈도 그와 함께 끊어졌다. 지연은 곧 민석에게도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석 역시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고 들었다. 지연아, 이제 우리 끝이야. 와이프가 다 알아버렸어. 우리 둘 다 이제 끝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한순간에 버림받은 지연은 그 말에 그대로 무너졌다고 했다. 그리고 아마도 그제서야 진짜로 모든 걸 잃었다는 걸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까지 생각났을 것이다. 10살인 하나, 그리고 7살 지훈이 아이들을 두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지만 가족을, 특히 아이들을 외면하면서까지 저지른 실수라면 그건 죄였다. 그녀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다. 작은 가방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물건을 챙기고 잠든 두 아이를 조심스레 차에 태웠다고 들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한다. 아마도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을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기운에 민감하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고 한다. 그냥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 댁에 잠깐 다녀오는 거야. 목소리는 분명 떨렸을 것이다. 아이들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거짓말조차 아이들에겐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곧 지연은 마포구에 있는 친정으로 도착했다. 현관 앞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나와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왔니?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따뜻함도 없었다. 장인어른은 굳은 얼굴로 지연을 말없이 바라봤다고 한다. 아버지, 어머니. 지연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장인어른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현우한테 연락받았다. 내가 바람핀 거 다 들었다. 그 한마디에 지연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을 뻔했다. 설마 부모님까지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곤 생각지 못했던 모양이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도대체 왜 그랬니? 아이들은 생각도 안 했어. 지연은 울먹이며 말했다고 했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말에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다. 분류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는 대신이야. 넌 가족을 배신한 거야. 그때 현관두석에 서 있던 처형이 한 걸음 다가오며 입을 열었다. 지연아, 너 양육권 줄 생각 있어?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 말에 지연은 눈을 깜빡이며 입을 열지 못했다. 처형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해, 응해. 그리고 양육권은 현우 오빠에게 넘겨. 너한텐 더 이상 가족을 지킬 자격이 없어.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고 한다. 마침내 그녀도 깨달은 듯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죄였다는 것을. 며칠 후 지연은 나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조용한 법률사무소에서 협의 이혼을 위한 공식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이나 머뭇거렸다. 부은 눈, 퀭한 얼굴, 아무리 단장을 해도 감춰지지 않는 초췌한 모습. 고개를 떨군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다. 응접실 안은 무겁고 조용했다. 응대하던 변호사는 조심스레 서류 뭉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조용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남편 측은 자녀 양육권 전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불리한 조건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 안엔 수많은 숫자들과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머릿속에선 단 하나의 문장만 울려 퍼졌다. 아이들도 재산도 다 잃는다. 변호사는 냉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남편분의 안정적인 소득, 육아에 대한 직접적 기여, 그리고 명백한 불륜 증거들이 모두 감안될 경우 법정에서도 부인께서 양육권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순간 지연의 손끝이 떨렸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불러온 대가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잠깐의 감정, 외로움, 충동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무겁게 되돌아오고 있었다. 불필요한 다툼은 결국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조건에 동의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 말은 마치 선고 같았다.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이제는 울 힘조차 남지 않은 듯했다. 잠시 후 지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제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상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다. 이쪽 변호사라면 부인 편에서 성실히 대응해줄 겁니다. 다만 불륜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 이상 남편 측이 유리하다는 건 변하지 않겠죠. 지연은 명함을 받아들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그 순간 아이들과의 이별이 점점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을 것이다. 며칠 뒤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지연은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고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고 한다. 하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림을 들고 웃었고 지훈이는 두 팔을 벌려 안아달라고 했다고 들었다.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너무 소중해서 오히려 더 아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따뜻함도 오래가지 못했다. 친정에서도 지연의 자리는 점점 좁아져 갔다고 들었다. 부모님은 말을 아꼈고 그녀의 언니는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다고 했다. 어색한 식사 시간, 무거운 공기, 그리고 감추지 못한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앞으로 낯선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다. 고급지에 인쇄된 내용 증명. 보낸 이는 다름 아닌 민석의 아내였다. 지연은 그 서류를 펼치고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금액. 그녀는 마치 드라마 속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현실감을 느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석에게서 지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다. 목소리는 급했고 숨소리는 가빠 있었다고 한다. 지연아, 큰일 났어. 우리 집사람이 위자료 청구했어. 너한테도 갔지? 응. 방금 도착했어. 어떡하냐? 나도 이런 돈 못 내. 진짜. 이대로면 우리 둘 다 망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저 무거운 숨소리만 이어졌다고 했다. 민석은 초조한 말투로 계속 말했다고 한다. 일단 변호사한테 맡기자. 혹시 감액 협상이 될지도 모르잖아. 이대로 가면 진짜 인생 끝장나. 그의 말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듯했고 그 말 하나하나가 지연에게는 또 다른 짐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젠장, 왜 이렇게 된 거냐? 그 말이 전화를 끊는 마지막이었다고 했다. 그 후 지연은 한동안 텅 빈 방 안에 서 있었다고 한다. 차가운 바닥에 맨발이 닿는 감촉조차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양육권 소송,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까지 지연의 삶은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고 그 모든 부스러기들이 그녀의 가슴을 찔러댔을 것이다. 친정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니었다고 한다. 아침마다 마주치는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 식사 자리마다 느껴지는 언니의 날선 말투와 분위기가 지연의 숨통을 점점 조여오고 있었다고 들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의 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고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아이들 문제는 어쩔 건데? 이 집 호텔 아니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였다고 했다. 말문이 막혀서가 아니라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때 어머니의 매서운 목소리가 뒤따랐다고 한다. 이제 좀 나가. 내 때문에 우리 가족 전부가 눈치 보고 살아.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손주들 앞에서 얼굴 들고 못 살겠어. 그 말에 지연은 울컥해서 입을 열었다고 했다. 죄송해요. 근데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담배를 꺼내 문채 단호하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불륜의 대가는 내가 감당해야 해. 그 한마디는 결국 지연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린 셈이었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낱 죄인처럼 흐느꼈다고 전해 들었다.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무너졌다고 했다. 그날 밤 지연은 방 안에 혼자 누운 채 아이들의 숨결을 떠올렸다고 한다. 지훈이와 하나의 해맑은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작은 웃음은 이제 그녀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하나가 다가와 물었다고 한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입을 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아빠는 당분간 못 돌아와. 그러자 지훈이 입을 삐죽이며 다시 물었다고 한다. 왜?
엄마가 나쁜 짓 해서 그래? 그 순간 지연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아이들마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무너뜨렸을 것이다. 간신히 입을 열어 말했다고 한다. 엄마가 아빠를 힘들게 했어. 하지만 엄마는 정말 아빠를 사랑했단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돌렸다고 한다. 그러자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고 했다. 사랑했으면 왜 다른 아저씨랑 있었어? 그 말에 지연은 숨이 턱 막혔다고 한다. 그건 어떻게 알았니? 하나는 대답했다. 아빠가 말했어. 엄마는 우리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생겼다고. 그래도 너희는 엄마랑 살고 싶니? 그렇게?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다. 칼날처럼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을 것이다. 입술을 떨며 간신히 말했다고 한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도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해. 하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그 차가운 눈빛은 지연을 다시 한번 철저히 무너뜨렸다고 들었다. 그날 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지연을 불러 앉혔다고 했다. 아버님은 담담하게 말을 꺼내셨다고 한다. 이혼, 받아들여라.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맡기는 게 맞다. 장모님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했다. 그 눈빛엔 애틋함이 있었지만 단호함이 더 짙었다고 한다. 지연은 두 손을 모아 울며 애원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전 아이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더는 흔들리지 않으셨다고 했다. 내가 불륜을 저질렀어. 아이들은 깊게 상처받았고 널 보는 것조차 괴로워할 거야. 지금 함께 있어도 나중엔 아빠를 빼앗은 엄마로 기억될 거다. 그 말은 지연의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무너뜨렸다고 한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눈물을 쏟았다고 했다. 난 엄마 자격도 없구나. 결국 지연은 법적 이혼에 동의했고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나에게 넘기기로 했다. 재산 분할은 그녀에게 매우 불리하게 정리되었고 불륜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인해 위자료까지 포함되었다. 양육비 역시 그녀가 예상한 수준을 훨씬 넘겼다. 서류를 정리하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야. 정당한 결과라고 생각해.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떨며 서명했다. 그 순간 그녀는 가족이라는 이름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며칠 뒤 하나가 조용히 내게 물었다. 엄마랑 이제 같이 못 살아? 그 말에 지연은 아이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고 한다. 미안해, 엄마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 그러자 지훈이가 나지막이 말했다. 불륜 진짜 무서운 거구나. 난 결혼해도 절대 불륜 안 할 거야.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말이 정답이라는 걸 내 마음속에서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후 지연은 결국 혼자 낡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좁고 외로운 방 안에서 매일같이 아이들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다고 한다. 하나와 지훈의 사진을 꼭 쥔 채 숨죽여 잠드는 날들이 이어졌다고 들었다. 불륜의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그녀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었다. 이혼 소문은 곧 그녀의 직장까지 퍼졌다고 한다. 동료들은 수근거렸고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불륜 때문에 이혼했다며? 아이들은 어떻게 해? 남편 진짜 불쌍하네. 지연은 사무실 복도에서도 숨죽여야 했고 점심시간이면 항상 혼자 남겨졌다고 했다. 결국 상사는 조용히 그녀를 불러 말했다고 한다. 개인적인 일이라도 회사 이미지에 영향이 있어. 당분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상 권고사직이었다. 지연은 마지막까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다. 수입이 완전히 끊기자 그녀의 삶은 점점 더 절박해졌다고 한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는 줄지 않았고 양육비와 위자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고 했다. 조금 남아있던 적금을 쪼개었으며 지연은 말 그대로 버티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었고 그녀가 살던 낡은 오피스텔엔 냉기가 가득했다고 한다. 난방을 켜면 요금이 무섭게 올라갔기에 지연은 두꺼운 옷을 껴입은 채 작은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밤을 보내곤 했다고 들었다. 냉장고는 언제나 반쯤 비어 있었고 식사는 인스턴트 죽 한 그릇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다고 한다. 입맛도 삶에 대한 의욕도 모두 사라진 지 오래였다고 했다.
그녀가 삶에서 유일하게 기다리는 순간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아이들과의 면회였다고 한다. 그날만큼은 지연이 며칠 전부터 손톱을 다듬고 머리를 감고 말리고 옷을 몇 번이고 갈아입으며 거울 앞에서 자신을 점검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예전의 지연은 그 안에 없었다고 했다. 그렇게 겨우 마주한 아이들과의 면회는 세 번째를 끝으로 완전히 끊겨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마지막 통화에서 차갑게 말했다.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만 준다. 이제 더는 만나게 할 수 없어. 그 말은 지연의 심장을 산산이 조각냈다고 한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무게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했다. 면회가 끊긴 후 지연은 아이들을 보기 위해 학교 근처를 자주 서성였다고 들었다. 멀리서라도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싶다는 절박한 바람 하나로 바람 부는 운동장 펜스 밖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서 있었던 모양이다. 어느 날 하나와 지훈이가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을 거리 건너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밝고 즐거운 얼굴로 웃고 있었다고 했다. 그 모습만으로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연은 간신히 참았다고 했다. 많이 컸구나. 건강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손을 흔들어줄 용기조차 자격조차 느낄 수 없었다고 한다.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삼킨 눈물만이 남았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다고 한다. 엄마, 다녀왔어요. 익숙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황급히 고개를 돌려도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그저 멈춰있는 공기와 고요한 정적뿐이었다. 지연은 점점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발소리,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귀속을 맴돌았다고 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소리마저 위안이 될 만큼 외로움이 깊어졌다고 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지연은 남은 적금을 조금씩 깨가며 세월과 함께 무너져가는 몸과 마음을 간신히 부여잡고 살았다고 들었다. 하지만 삶은 그녀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피로감, 무기력에 시달리던 그녀는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고 한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 말에 지연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고 한다. 지금 이 환경도 내 선택의 결과예요.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냐는 듯.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점점 그녀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고 그녀가 아이들을 기억하는 속도보다 아이들이 그녀를 잊는 속도가 더 빨랐다고 한다. 어느 날 학교 앞을 지나던 길에 지연은 운명처럼 다시 아이들을 마주쳤다고 한다. 기억 저편에서 꺼낸 이름을 그녀는 무심코 불러버렸다고 했다. 지훈아, 하나야야. 아이들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저희를 아세요? 죄송한데 누구세요? 지훈의 경계에 어린 눈빛과 하나의 갸우뚱한 표정은 지연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들에겐 이제 그저 모르는 어른일 뿐이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한다. 죄송해요. 착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발걸음을 옮기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불을 켜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이불을 덮는 것조차 힘겨웠다고 한다. 그저 벽을 바라보며 나는 누구였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곱씹었을 뿐이었다고 했다. 아이들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가족의 일원, 이제는 모두 과거형이었다. 지연에게 남은 것은 외로움과 침묵뿐이었다고 한다. 불륜이라는 잘못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가족도, 아이들도, 사회도, 미래도. 이제 그녀는 그저 조용히 끝을 기다리는 하루하루 속에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삶이 바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라는 것을. 시간은 흘렀다. 하지만 내 삶은 그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외로웠다.
고요한 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삶.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밥을 먹고 숨을 쉬고 다시 잠들고 그뿐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습관처럼 집 근처 마트를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인파에 섞여 무심히 걷고 있었다. 그때 내 앞에 한 여성이 멈춰섰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 그녀는 민석의 전처였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녀는 싸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도 박살났어. 그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죄책감만이 온몸을 짓눌렀다. 민석은 위자료 때문에 허덕이다가 결국 회사에서 잘렸어. 나중엔 빚까지 내고 나한테까지 찾아와 돈을 구걸했지.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마치 침을 뱉듯 말했다. 나는 그 인간을 쫓아냈어. 자업자득이지 뭐. 그녀의 얼굴에는 냉소와 분노, 지친 기색이 뒤섞여 있었다. 한때는 사랑했을 사람이었을 텐데 이제는 연민 하나 없이 증오만 남은 모습이 나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후회해도 소용없어. 당신들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차가운 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똑바로 든 채 그대로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어딘가에선 음악도 흘러나왔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민석도 나처럼 무너졌구나. 우리는 함께 죄를 저질렀고 같은 늪에 빠졌으며 결국 각자의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자업자득이야. 민석에 대한 미련은 더는 없었다. 그에게 느끼는 감정은 연민조차 아니었다. 남은 건 이 끔찍한 잘못을 함께 저질렀다는 깊은 후회뿐이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그 작은 흔들림 하나가 이토록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 줄 누가 알았을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은 내 황폐한 마음과는 너무도 달랐다. 햇살은 따스했지만 내겐 아무 감촉 없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우리가 선택한 삶이구나. 나는 그렇게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민석과의 인연은 이제 내 마음속에 무겁고 차갑게 남아 있었다. 그 인연은 끝났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나를 짓눌렀다. 이것이 불륜이라는 죄를 저지른 자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 삶을, 이 외로움을, 이 고통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싸늘한 방 안에서 눈을 떴다. 언제부터였을까? 눈을 뜨는 것조차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건. 잠결에 들리던 시계 소리도 이젠 그저 배경처럼 스쳐가는 소음일 뿐이었다. 한동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기력하게 몸을 일으켰다. 맨발로 찬바닥을 밟고 거실로 나갔다. 창문 너머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조차 내겐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 외면하는 듯 차갑게만 느껴졌다. 언제나처럼 전날 타 놓고 식어버린 인스턴트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쓴맛도 향도 없었다. 그저 목을 적시는 행위일 뿐이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나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때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였으며 한 여자의 전부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꿈을 꾸었다. 지훈이와 하나가 내게 달려오는 꿈이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환히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작은 손들을 꼭 쥐었다. 그 따뜻한 감촉의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끌어안은 채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들의 모습이 흐릿해지더니 조용히 사라져 버렸다. 나는 두 팔을 허공에 뻗은 채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눈을 떠보니 또다시 나는 혼자였다. 싸늘한 방, 말라버린 눈물, 그리고 침묵뿐인 새벽. 이제 나는 매일 같은 하루를 산다.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고
나 또한 누구를 찾을 이유가 없다. 세상은 나를 잊었고 나 역시 세상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나는 이 삶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나는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죄값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날까지, 내 심장이 멈추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다. 아니, 내가 스스로 버린 것들의 잔해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조용히 그 벌을 살아간다. 가끔은 뉴스에서 불륜, 이혼, 위자료 이야기가 나올 때면 채널을 돌리지 않는다.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뷰 속 당사자들의 눈빛, 울먹이는 목소리, 책임을 회피하는 그 어정쩡한 태도, 어느 하나 내 과거와 다르지 않다. 저런 인간이 무슨 아빠야. 지 자식도 기억 못하게 만들고 그게 사람이야? 댓글들을 읽으며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를 마신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찔렸을 말들이지만 이젠 너무 익숙하다. 나는 저 댓글 속 대상이 된 지 이미 오래니까. 한동안 연락 없던 누나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병원 입원하셨어. 심장이 조용히 뛰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누나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왜 왔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다.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앙상해진 손을 이불 위에 올려놓고 계셨다. 그 눈빛엔 예전의 따뜻함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살았니? 한마디, 그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한참을 침묵하던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 애들 얼굴은 본 적 있니?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젠 나를 몰라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그래,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 그날 밤 나는 병원 근처 여관에 묵었다. 창문 밖 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나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럴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누나에게서 유언장 사본이 도착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내게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으셨다.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살아는 있으렴. 그렇게 적혀있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었으리라 믿고 싶었다. 날씨가 풀리던 어느 봄날 나는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글을 보게 되었다. 불륜한 친엄마를 기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이상한 걸까요? 작성자는 고등학생이었다. 문장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우리 아이들 중 하나가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는 늘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에게 죄를 지은 거다. 하지만 저는 그냥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사랑했던 적도 미운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낳았다는 사실 외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그 글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마치 누군가 내 가슴을 조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질투도 슬픔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감 같은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들이 날 잊었다는 건 그들의 인생이 이제 나 없이도 괜찮아졌다는 뜻일지도 모르니까. 며칠 후 신지에 대한 소문을 다시 들었다. 그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공공근로를 하며 겨우 연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의 아내와 자녀는 이미 그를 떠났고 사회적 관계도 다 끊긴 상태라고 했다. 어느 술집에서는 그가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망친 여자가 있다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는 말도 들려왔다. 그러나 그 말 속엔 자신의 잘못은 단 한 줄도 없었다고 한다. 나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아직도 그 사람은 자신을 피해자라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도 나도 똑같이 망가졌다. 사랑이었든 일탈이었든 그 관계는 결국 서로를 파괴했을 뿐이었다. 지금 내 삶은 매일이 조용한 벌처럼 흘러간다. 사람들은 나를 지나치고 나는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야말로 나에겐 가장 합당한 결말이다.
이따금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 뛰노는 모습을 바라본다. 지훈이 하나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이 웃을 때 나는 잠시 눈을 감는다. 그 아이들 속에 내 아이들은 없지만 그래도 그 웃음소리는 잠시나마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용서도, 구원도, 재회도. 단지 오늘 하루를 조용히 넘기는 것.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다. 내 이름은 이제 어디에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오히려 좋다. 나 같은 사람은 기억되지 않아야 하니까. 하루는 그렇게 끝나고 또다시 같은 하루가 시작된다. 달라진 건 없다. 그저 계절만 바뀔 뿐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조용한 그림자 속에서 나는 나의 죗값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는 오직 침묵뿐이라는 것을.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